오늘은 조직의 권력, 리더십, 지배와 종속, 영향력의 8가지 요인 중에서 5번 권력과 영향력 기타 요인, 6번 카리스마적 리더십, 7번 참여적 리더십과 위양, 8번 변혁적 리더십과 문화적 리더십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 2, 3, 4번까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난주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권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의 원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즉 5가지를 매개로 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 강제력, 정당성, 중거성, 전문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과 보상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일을 했으면은 100일 동안 일을 한 권력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권력은 비례되겠죠. 근데 100일 동안 일을 했는데 80의 보상을 주면 권력이 감소하는 거, 권력과 비례는 감소한다는 그런 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보상 능력에 비례한다. 그만큼 권력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이 좀 비슷한 말 같지만은 2번은 권력자는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조직에 있어서 하부 권력자에게 그만큼 권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요인이 클수록 권력은 증가한다. 이것은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진다든지, 구성원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든지, 구성원의 가치관에 부합된다고 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커지므로 권력은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래를 넘어선 보상은 미래의 보상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감소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은 100의 일을 했는데 110의 보상을 하게 되면은 차기에도 100의 일을 하면 110의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의 일을 했는데 100의 보상만 딱 주고 끝나면은 보상의 감소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호의를 잘못 베풀면은 구성원들은 이를 권리로 인식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의 원천 두 번째, 강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적 권력의 강도는 처벌이라는 부정적 요인과 폭정 시 처벌의 회피라는 2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권력의 다른 측면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것과 말이 비슷한데 2개를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의 중단은 처벌이며 또한 처벌의 중단은 보상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원들에게 매월 1일에 유급휴가를 줬는데 직원들이 일을 잘못하면은 유급화를 안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의 중단은 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처벌의 중단은 보상이다. 강제노동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라고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시키는데 그 노동의 목표를 달성해서 12시간씩 일을 시키면은 그건 처벌의 중단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력을 매개로 한 권력에 관련된 권력의 종류로서는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이 있는데, 보상적 권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집단에 인정받기 위해 규범에 복종한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는 권력자의 권력 행사와는 독립된 복종, 즉 자발성, 창의성,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호감을 그 중요한 매개적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적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척 회피를 위해서, 규범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권력자의 사고, 가치관, 언행에 의존해야 됨에도 권력자에게 정할 것을 우려해서 간헐적 협박 혹은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이런 경우 있죠. 정기적인 울차례, 이런 것은 이제 강제적 권력으로서 간헐적 처벌이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원천의 매개로서 세 번째, 정당성을 들 수가 있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규범과 가치관 2가지가 있습니다. 규범은 권력자에게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규칙이라든가 법률. 가치관이라는 것은 권력자와 수용자에게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문화와 사회 구조의 수용, 그리고 방법의 정립 등이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권력자의 연령, 나이 많으니까 저 사람 말 들어주자, 이런 거. 지능, 저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안 그러면 학력이 높으니까 말 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 신분제도,
왕, 귀족, 승려 뭐 이런 게 있겠죠. 피부,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백인들을 우선시하는 서구 그런 게 되고 혈통도 중요하다고 보겠죠. 중국 같은 데는 한족이 최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오랑캐로 치는 그런 거를 혈통적 권력관계, 정당성의 요인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수용 이것은 이제 법관이 벌금을 때리면은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권력으로서 벌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회사 조직에 들어왔으면 윗사람 말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구조로서의 권력의 수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정리를 한 것은 이제 선거에서 선출되는 거.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의 말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걸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중고가 있습니다. 중고란 것은 원래 사물의 성격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중고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고란 권력자의 논리에 동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권력자와 수용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권력이 비례해서 높아지고 아무리 올바른 가치관이라도 생판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가지고 뭘 합시다 하면은 그것이 설령 옳다고 해도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관계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수용자가 자신을 권력자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동일시할 때는 보상권 강제력과 상관관계가 감소한다. 내가 권력자가 동일시하게 되면은 적은 보상을 주더라도 혹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도 그 권력자에 추종하는 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개인 혹은 집단과 동일시함으로 해서 인지적 욕구를 증감시키고 안정감을 갖는다. 이 말은 참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국가 간의 정치를 쓴 한스 모겐 교수, 경제학으로 말하면 케인즈 같은 대교수죠. 국제정치, 외교, 국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국가 간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계층이 가장 국가를 위해서 많이 전쟁에 나가서 죽느냐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상류층 애들은 전쟁 나면 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전쟁에 안 나가려고 하고 돈이라든가 아버지 백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층민들은 또 내가 왜 이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죽도록 일하면 상층놈들이 다 가져가는데 내가 왜 여기서 해야 되나 하면서 하층민도 빠집니다. 그럼 누가 가장 국가에 대해서 전쟁이 나서 잘 싸우느냐? 중간층에서도 하층민입니다. 중간 계층이 하층. 이 사람들은 하층민도 아니고 상층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국가의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중간층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층민에 자기를 포함시키기에는 자기 존재감이 떨어지고 또 상층부라고 하기에는 그만한 물질적이라도 지위적 그런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킵니다. 나는 A라는 국가의 국민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국가와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죠. 그래서 전쟁에 가장 많은 나가는 층이 중하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예가 아니고 미국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거의 같습니다. 군대 질 때 보면은 군대 가장 열심히 하는 거는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는 그 밑에 계층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원천의 매개 요소 다섯 번째로 전문성에 기초한 권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 권력은 1차 수용자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고 2차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전문적 권력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부정적 중구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줄을수록 권력자의 부정적 이면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만큼 권력자와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은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리더의 논리에 동조하면은 어느 정도의 보상에서는 이직과 결근을 감소시킵니다. 보상이 뭐 100원 주는 거 10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은 논리가 형성되지 않겠지만은 리더의 논리에 동조하게 되면은 100원, 다른 데서는 100원 주고 우리 회사에서는 95원만 주더라도 리더의 논리에 동조하게 되면 이직 결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만원 남은 정당성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권력에 내가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정당성이 중요하다. 시간의 경감은 중거성이 중요하다. 리더와의 관계라든지 논리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원천의
6번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력의 행사 방법은 합리적 설득 방법, 교환 전략, 합법적 요구, 강제 수단, 개인적 호소가 있는데, 합리적 설득 방법에서는 코로나 때 마스크 쓰세요 하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교환 전략이란 것은 취업해서 회사에 일하면 월급 주겠습니다, 그런 거죠. 합법적 요구는 네가 이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네가 취업한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합법적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적 수단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매긴다. 이게 이제 압력적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 호소라는 것은 개인적 관계라든지 의리의 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국지고 유비가 이런 전략을 잘 썼죠. 유비가 잘 쓴 전략은 개인적 호소고, 성곤이 잘 쓴 전략은 꼭 참는 거. 조조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였죠. 그 사람들이 능력에 의해서라든지 처세술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비는 워낙 좀 척박한 그런 곳이니까 개인적으로 의리로 지냈던 거고, 성곤은 워낙 호족들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참고 인내로서 리더를 한 거고, 조조는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비록 양아들이지만은 그 중국에서 가장 권력이 센 내시였기 때문에 돈과 조직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조조는 조직과 시스템 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권력 혹은 학업자에 대한 보상의 대소가 목표의 권력의 기술이다. 필요한 권력이란 것은 지위, 내가 너희 상관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치가와 독재자의 정치가는 국민들이 따르는 게 벌써 차이가 납니다. 강제력에 의하면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동일한 보상과 동일한 통선 방법에 의한다면 선거에 의한 정치가를 훨씬 더 잘 따르겠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위자에 대한 보상의 대소가 권력의 목표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환장이 많이 주면은 잘 따르고 적게 주면 적게 따르지만은, 이와 같은 것도 이제 잘 운영하면은 권력의 기술이 된다. 적게 주고도 잘 따르게 할 수도 있고, 많이 주면 안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권력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교환장의 부적절한 배분은 하위자의 업무를 감소시킨 뒤 조직 이탈을 감소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일을 했다든지, 한 사람은 80일을 하고 한 사람은 120일을 했으면은 80일을 한 사람이 80, 120일을 한 사람이 120을 줘야지, 80일 한 사람한테 100, 120일 일한 사람한테도 100 주면은 120일 한 사람은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80을 줬는데 100을 받은 사람은 80에도 100 주냐면서 또 일 잘 안 하게 되겠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력 원천의 기타 요인으로서는 지식 습득의 기회, 일을 열심히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업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이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정, 세 번째 매력, 왠지 끌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일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상도 뭐 남들하고 똑같이 주고 뭐 그렇지만 왠지 끌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걸 매력이라고 그러죠. 두려움, 저 포에니 전쟁이 나오는 한니발이 가장 큰 예를 들 수가 있죠. 신비로움과 두려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같이 써야지, 신비로움만 있으면 이상한 지도자가 되고 두려움만 있으면 또 사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항상 신비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간간히 주는 보상, 이런 게 두려움을 통한 리더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상하관계도 그렇고 하급간에도 고난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적 교환 요소와 연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교환 요소라는 것은 물질, 성인, 종교, 심리적 혜택을 말하죠. 그리고 고난이 커지게 되면은 또한 사회적 교환 요소를 적게 줘도 되고, 또 고난이 작아지면은 교환 요소를 또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스스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 약간 착각하는 리더는 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부하가 안 따라오면 부하 탓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추종자가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느낌, 분위기, 그건 추종자의 자각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마의 강도를 높이는 요소에는 리더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저 리더를 5년 동안 같이 일했다, 10년 동안 같이 했다 해서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안 그러면 저 리더는 급여를 100 주느냐 120을 주느냐, 그런 보상적 관계. 그리고 리더에 대한 신뢰, 사랑, 추종, 의존, 이거 카리스마의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리더와 추종자 간의 이념 공유도 카리스마의 강도를 높이는 큰 요소가 되고요. 조직 목표에 대한 추종자의 정서, 스스로 몰입하면서 하게 되면은 리더한테 잘 복종하였죠. 그리고 추종자 공헌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 이와 같은 것이 카리스마의 강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의 관계는 약간 줄어들 수가 있고, 리더의 신뢰라든가 매력이라든가 두려움, 추종, 의존, 사랑, 이와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또 리더가 부하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든지 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한건을 보인다든지 하는 게 이제 카리스마 리더의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참여적 리더십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독재적 결정, 자문적 결정, 공동적 의사결정, 유형적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재적 결정은 급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평소에는 언론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시에는 집정관이라든가 독재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독재적 결정을 많이 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곤 합니다. 이거 독재적 결정의 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자문적 결정, 여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든지, 안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부여한다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자율권이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집단의 복종에 한다는 것이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율권과 집단 복종이라는 것은 권력의 거리, 쉽게 말하면 권력 불평등의 수능 여부에 따라서 이게 자율권이 좋으냐 집단 복종이 좋으냐라는 게 있고, 이 집단 복종에 대해서는 리더의 능력이라든가 긴급성일 때는 집단 복종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문화에 따라서는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제각각 소견대로 노는 경우도 있고, 또 집단 복종으로서 또 강력하게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자율권과 집단 복종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챕터를 만들어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적 의사결정, 자발적 성격의 조직을 말합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조직, 헌신과 적은 대가, 이런 건 이제 공동적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유형적 결정, 그러니까 정결 규정을 만들어서 나의 권한을 밑에 사람한테 내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밑에 사람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군다나 위에 사람이 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형적 결정이라는 것은 위에 사람은 새로운 상급 업무를 만들고 확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상급 업무를 확대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평소 때 불친하게 한 업무를 밑으로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형적 결정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연적 리더십과 문화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연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트랜스포밍 리더십인데, 이 트랜잭션 리더십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트랜잭션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자의 거래를 통해서 복종을 구하는 거죠. 그 거래 관계. 여기서 말하는 변연적 리더십은, 트랜스포밍 리더십은 리더와 복종자가 서로를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유발을 상호 고양시키는 과정, 그걸 말합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리더십. 리더가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나 기존 조직의 현 상태에서 현저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가 문화 자체를 바꾸면서 혹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거, 이거 대단한 리더십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부지런한 국민들을 만들고 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한 것은 대단한 리더십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물질에 집착해서 빈부 간의 격차, 상하 간의 격차가 많이 나자 국민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준 거, 이런 게 문화적 리더십이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지금 막 국민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다 그런 대통령은 다 국가를 위해서 다 애국한 대통령인데 자기와 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문화적 리더십은 이건 다음에 차트를 한번 따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중요합니다. 문화는 무형의 매개를 통해서 조직의 움직임이라든가 목표를 달성을 시키는 것이죠. 무형의 매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질적 보상을 하더라도 무형의 매개가 대단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문화에도 또 강한 남성의 문화의 조직이 있고, 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자는 또 조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는 조직은 주로 영업직이 되겠죠. 저도 옛날에 영업해봐서 합니다. 투기적 문화, 이건 뭐 노름하자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석유 시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회사의 기업 문화를 말하는 거죠. 절차적 문화, 이것은 변형적인 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공평성이라든가 위험 리스크가 큰 그런 조직에서 절차적 문화를 많이 도용하죠. 은행이라든지, 은행에서 규정에 의해서 돈을 대출해야 되는데 너무 과감하게 돈을 대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획기적인 것을 마련한다면서 하게 되면은 또 국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공평성을 잃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절차적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문화에 따라 리더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차트이기 때문에 다음에 차트를 새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리더십 강의는 소집단의 역학이라든지 조직 문화와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강의를 하겠고요. 강의한 거는 저도 30년 가까이 조직 생활을 했는데 그걸 경험으로 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교수나 박사들 쓴 책이라든지 논문을 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처럼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만들고 강의 연습을 몇 번씩 하고 하면은 강의하는데 재미를 잃을까 봐서 그냥 간단하게 메모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읽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단한 강의가 나올 수도 있고 평범한 강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잘 양해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